우리가 이제 아시안컵 두 번째 경기 요르단전이 남아있는데, 이 요르단전은 우리가 바레인전보다 한 단계 높은 팀을 상대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요르단이 일단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만났는데 4대 0으로 이겼거든요. 근데 이 4대 0으로 이기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체계나 본인들이 약속되어 있는 플레이들이 꽤나 괜찮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뜻은 아무래도 당연히 뭐 요르단전도 우리가 공격을 주도하겠지만, 요르단이 공격권을 잡았을 때 특히나 역습 상황에서의 공격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바레인보다는 훨씬 더 공격력이 좋고요. 그리고 이 요르단에는 에이스 한 명이 있죠. 알타마리. 요 알타마리가 어떤 선수냐면 리그 앙에서도 현재 측면 공격수만 따지면 그래도 한 뭐 5손가락 혹은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선수입니다. 리그 앙에서도. 특히나 드리블 돌파에 있어서 매우 잘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뭐 기록만 보면 이제 뭐 리그앙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타마리가 드리블 시도 횟수가 리그앙 전체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음바페보다도 많아요. 드리블을 기본적으로 많이 시도하는 선수고요. 많이 시도했을 때 드리블 성공률도 꽤나 좋기 때문에 리그앙에서도 수준급 드리블러라고 불리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레인과 요르단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레인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역습 찬스를 내어줘도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아예 없었는데, 알타마리는 그래도 리그앙에서도 꽤나 해주는 선수기 때문에 한 번 기회를 내주면 결정 지을 만한 능력을 이 선수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르단이 이 선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본인들만의 패턴을 가지고 왔어요. 알타마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거냐면 재밌는 게 요 앞선에 이 요르단이 3-4-3을 쓰거든요. 3-4-3. 근데 알오안이라는 선수가 있고요. 왼쪽에 최전방에 알나이마트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알타마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 세 명의 선수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왼쪽도 뛰고 오른쪽도 뛰고 완벽한 원톱 공격수라기보다 공간을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측면 공격수의 스타일이 3명이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명 더, 왼쪽 윙백에 알마르디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도 왼쪽 윙백이지만 오른발을 쓰는 왼쪽 측면 공격수예요. 그래서 요 4명의 선수가 공격을 전개할 때 계속 스위칭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최전방에 있는 선수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수비를 끌어내면 이때 공간으로 침투한다거나, 그리고 그때 공간이 또 만들어지면 이 알타마리의 침투 혹은 반대편에서 알마르디의 침투, 이런 게 막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요 알타마리가 침투하고 드리블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스위칭 플레이를 하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장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아시아 팀들의 경기를 보잖아요. 중국이라던가 베트남이라던가 뭐 타지키스탄이라던가 레바논이라던가 이런 팀들의 경기를 볼 때와는 약간 다른, 이 팀이 움직이는 패턴이 있구나, 본인들만의 그래도 움직임이 있는 팀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알타마리가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 측면에서 뛰는 알오안, 이 선수가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최전방에 있는 알나이마트가 약간 측면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스위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되는 거예요. 알타마리한테 수비가 집중되어 있을 때 이 두 선수가 자연스럽게 스위칭을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때 가운데로 들어오는 선수에게 수비의 시선이 쏠려 있으니까 뒤쪽으로 빠지는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넣어주죠. 그러면서 스위칭 플레이가 일어나면서 이 공간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넓은 공간에서 드리블을 하다가 수비가 무리하게 태클을 하면서 페널티킥을 얻는 장면이거든요. 요런 이제 약속된 플레이가 계속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중앙에 있었던 알나이마트가 측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측면에 있었던 왼쪽 풀백, 요 선수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와요. 원래 측면 공격수거든요. 그리고 왼쪽 측면 공격수인 선수가 오히려 중앙으로 뛰어 들어가죠. 반대편에 알타마리가 있죠.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알나이마트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요 측면 공간에서 볼을 잡을 때 중앙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2명이 있죠. 그 다음에 이 2명의 선수가 가운데로 침투하니까 상대 수비가 중앙 지역에 쏠려 있어요. 근데 그 순간 알타마리가 오른쪽에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떨어지는 볼을 알타마리가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런 장면을 보시면 그래도 요 팀이 최전방에서 한 3명, 4명의 선수가 계속 스위칭 플레이를 하면서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본인의 플레이를 하려는 동작들이 나오는구나,
요게 이제 그래도 보이거든요. 이 요르단을 상대한 팀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알타마리를 제일 지켜보지 않겠어요? 이 알타마리를 일부러 미끼로 활용할 때도 많아요. 이 장 보시면 알타마리가 약간 내려가서 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측면 수비수가 알타마리를 따라가요. 근데 그 순간 중앙에 있었던 아까 최전방 공격수 알나이마트가 반대로 빠집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었던 측면 공격수는 오히려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알타마리가 본인이 드리블하지 않고 전방으로 패스를 그냥 찔러줍니다. 그러면서 이 뒷공간이 수비가 알타마리를 따라가는 순간 열리거든요.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고 이때 중앙으로 들어오는 선수가 또다시 침투에 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또 패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왼쪽 윙백인 이 알마르디가 측면 공격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침투에 들어가니까 이번에 연쇄적으로 또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 선수가 침투하는 선수에게 스루 패스, 그리고 윙백인 알마르디가 이번엔 중앙으로 들어와서 측면으로 빠지는 선수 대신에 가운데로 침투,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걸 알마르디가 마무리를 합니다. 본인들의 그런 스타일 충분히 있는 팀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우리 팀의 비교적 수비의 약점, 당연히 김민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선수가 있든 이제 알타마리가 있든 뭐 알오안이 잘하든 뭐 알나이마트가 잘한다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김민재랑 붙으면 당연히 김민재가 이길 가능성이 한 10번 중에 9번은 될 거예요. 요르단의 에이스, 아까 말씀드린 리그왕에서도 드리블만 따지면 상위권에 있는 선수 요 알타마리가 수비에서 아무래도 이기재 선수가 뭐 정말 좋을 때도 공격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지 수비에서는 그렇게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가 애초에 아니거든요. 알타마리와 이기재가 붙는다 라고 했을 때 요 공간이 우리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요르단이 약간 뒤로 물러나 있고 우리가 공격을 할 때가 많을 거잖아요. 근데 조규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올라가 있고요. 오른쪽에서 이강인, 왼쪽에서 황희찬, 혹은 뭐 왼쪽에서 이재성, 이 선수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서령우 선수가 오버래핑을 하고요. 이기재 선수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에 가담하는 빈도가 좀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원 라인에서의 역습에 대한 저지, 더군다나 황인범 선수도 조금 올라가는 편이니까 중원에서의 역습 저지가 우리 지난 경기 바레인전에서도 문제로 나타났고 수비 라인에 선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르단은 기본적으로 빠른 선수들만 앞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스위칭을 할 수 있도록 이 왼쪽 윙백도 사실상 측면 공격수라서 이 선수가 올라가면 포백이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4명의 선수가 공격적으로 튀어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들이 계속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습을 내줄 때 공간을 많이 내준다면 아무리 김민재 선수라도 혼자서 2명, 3명, 4명까지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습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좀 주도하는 경기고 전력이 우리가 압도적이지만 방심하면 안 되는 경기가 바로 이 요르단전이다.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공격적으로 올라갔다가 수비로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봐도 오른쪽에서 서령우는 빠르게 돌아올 수 있는데 왼쪽에서 이기재 선수가 수비로 돌아오는 속도가 약간은 좀 느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클린스만 감독이 선택을 좀 해야 될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이 이기재 선수를 쓰는 이유는 좀 공격적인 측면에서 이기재의 왼발을 쓰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르단의 역습이 그래도 날카로우니까 이기재 선수를 선발로 기용하지 않고 왼쪽에 스피드가 빠르고 민첩한, 물론 이기재 선수보다 뭐 공격적인 이 왼발 킥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어도 수비적으로 그래도 안정감이 있는 서령우 선수를 왼쪽 풀백으로 배치하고 김태환을 오른쪽에 배치하는 거죠. 서령우 선수가 애초에 울산에서 데뷔할 때 김태환 선수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왼쪽 풀백도 가능해요. 그래서 바레인전에서도 자연스럽게 왼쪽 풀백을 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특히나 알타마리가 있는 쪽에 수비가 좋은 선수를 붙여놓는 게 우리가 그래도 역습에 대한 대비를 하는데 더 좋은 선발 구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김태환 선수도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수비로 내려오는 속도가 기본적으로는 빠르다 보니까 이 알마르디, 요르단의 왼쪽 윙백과의 싸움에서도 스피드적인 측면에서 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태환 선수가 요 선수를 또 마크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이점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요르단의 역습을 대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이 요르단의 문제가 뭐냐면요, 요르단이 공격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플레이는 그래도 갖추고 있는 팀인데 수비적으로 오히려 약간 좀 떨어지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 요르단이 아시안컵을 앞두고 가졌던 평가전에서 일본에게 6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6대1. 물론 요르단도 이 경기에서 100%의
선수의 전력은 아니었고 약간의 뭐 로테이션도 있고 하긴 했어요. 그런데 수비가 많이 무너졌거든요. 왜 수비가 많이 무너졌냐? 3백을 쓰는데 이 3백이 약간 공격적인 측면도 있고요. 어떤 거냐면 우리와 약간 비슷한 문제이기도 한데 공격 숫자를 많이 둔다고 했잖아요. 알타마리, 알나이마트, 알오안, 특히나 요 3톱이 역습이 좋고 빨라요. 그래서 지난 경기 보면 물론 우리와의 경기에서는 조금 더 수비를 하겠지만 이 선수들이 약간 앞에서 역습을 노리고 있습니다. 역습을.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 라인에서 본인들이 수비가 잘 안 돼요. 수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3백이 아무래도 수비수가 미드필더 라인을 채워주기 위해서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해서. 근데 그 순간 뒤에 공간이 날 때가 많이 생겨요. 이제 이번 경기는 또 하나 생각해볼 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 요르단이 앞쪽에서 알타마리, 뭐 알나이마트, 알오안 이런 공격수들이 다소 수비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구조상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가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 조규성 선수가 아니라 홍현석이나 이재성이 약간은 뭐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나오는 미드필더 숫자를 3명을 두는 이러한 형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전방에 손흥민 선수를 두는 게 약간 괜찮은 것도 뭐냐면 요르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공격적인 수비를 해요. 저돌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저돌적으로 올라올 때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으면 라인 브레이킹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밀집 수비를 하면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혼자 나올 때 고립이 되거나 약간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덩치가 큰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이거나 이런 장면이 나올 때는 조규성 선수가 나와서 앞쪽에서 싸워주고 이런 게 더 도움이 될 텐데 요르단은 약간 올라오는 팀이거든요. 수비할 때.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러한 패턴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요르단의 경기 장면들을 보면 수비적으로 무너지는 장면이 꽤나 나옵니다. 요르단이 빨간색인데 이 앞쪽에 있는 공격수 2명이 수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선수가 미드필더 공간에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전인데 말레이시아의 공격수가 내려와서 이 중원 싸움을 도와주거든요. 어쩔 수 없이 3백 중에 한 명의 선수가 되게 과감하게 올라오죠. 미드필더를 도와줘야 되니까 공격수가 안 뛰는 만큼 좀 중원 싸움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뒷공간이 나기 시작합니다. 수비수가 과감히 올라왔다가 뒤에 공간이 발생해서 말레이시아가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공격수가 이 뒷공간을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요르단의 수비가 측면에서 무너지면서 말레이시아의 크로스 찬스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수비 숫자가 5백에서 4명으로 됐죠? 한 명의 선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분명히 좀 노리면 쉽게 경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르단의 수비가 미드필더에 별로 없어요. 이것도 이제 3백인데 3명 중에 1명이 올라옵니다. 근데 올라올 때 이 뒷공간이 당연히 열리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레이시아의 선수가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요르단의 수비가 괜히 올라왔다가 뒷공간이 열리면서 말레이시아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요르단은 오히려 약간 공격적인 성향이고 알타마리를 중심으로 뭐 주변에 있는 공격수들을 빠른 선수만 배치하면서 스위칭을 통한 우리의 공격성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러면 약간 라인을 올리는 팀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침투에 능한 손흥민, 황희찬 선수는 이번 경기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이강인, 열심히 또 공간으로 오프더블 플레이를 보여주는 이재성 이런 선수를 쓰면 더 압도적인 공격으로 요르단의 공격을 압살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을 분명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요르단처럼 공격력은 어느 정도 좋은데 수비력이 약한 팀들이 도깨비 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죠. 공격이 잘 풀리는 날에는 자신들보다 강팀을 잡을 때도 있고 반면에 공격이 안 풀리고 수비가 무너지는 날에는 본인들보다 약팀에게 붙잡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 성적을 보면 말레이시아에게 4대0으로 시원하게 이기는 경기도 있는 반면에 일본과의 경기에서는 6대1로 시원하게 졌고요. 그 전 경기에서는 본인들보다 전력이 좋은 카타르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또 그 전 경기에서는 본인들보다 전력이 떨어지는 레바논을 상대로 2대1 패배를 당합니다. 이렇게 도깨비 팀이다 보니까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우리가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득점을 많이 기록하면서 승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뭐 요르단전은 우리가 수비적인 측면도 수비적인 측면이지만 요르단의 수비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오히려 더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압살하는 그런 형태로 경기를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 조심해야 되는 건 알타마리인데 알타마리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요르단의
이제 손흥민 선수 왼쪽이니까 오른쪽에서 뛰는 손흥민 스피드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 팀의 전술적인 체계도 알타마리한테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패턴을 만들어주거든요. 최전방 공격수가 있고요. 요르단이 공격을 시작을 해요. 알타마리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중앙에 있는 선수가 살짝 내려가요. 왜 내려가냐? 오른쪽에 있는 선수한테 공간 만들어주려고 내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가 올라가는 순간 알타마리가 요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죠. 알타마리가 요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심지어 센스있게 1대1 찬스에서 골키퍼를 넘기는 로빙 슛으로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 알타마리를 막는 스피드가 분명히 중요해 보여요. 우리가 그 바레인전에서도 아찔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수비가 오른쪽에 쏠려 있을 때 반대편 공간에 공간이 넓게 나는 순간, 그리고 이 반대편 공간에서 이제 이기재 선수가 상대 측면 공격수랑 경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민재 선수가 약간 올라와 있을 때 이 뒷공간을 정승현 선수와 이기재 선수가 커버를 할 때, 근데 이 정승현 선수랑 이기재 선수가 스피드가 좀 느린 편이죠, 둘 다. 그래서 김민재가 약간 올라왔을 때 반대편 측면에서 상대방 공격수가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갔어요. 근데 정승현 선수도 그렇고 이기재 선수도 그렇고 상대 공격수의 스피드를 다소 못 따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승현 선수는 약간 여기서 멈칫한 게 문제였고, 이기재 선수는 따라가긴 했는데 정승현 선수가 약간 못 따라가니까 본인이 열심히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스피드를 못 따라잡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의 1대1 찬스처럼 찬스가 나오면서 슈팅까지 허용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요 뛰어들어오는 선수가 이 오른쪽 측면에서 접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 동선을 가져가는 게 요르단에서는 알타마리니까 요 알타마리의 움직임을 우리가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까, 요 고민을 필히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요르단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전력 차이, 실력 차이 이런 건 정말 크지만 아시아 무대에 있는 팀들도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한 방 날릴 수 있는 에이스 한 명 정도는 있거든요. 지난 경기도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찬스가 났을 때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가 있어요. 이제는 유럽파가 심지어 한 명 정도씩은 있어요, 공격 라인에. 그게 이제 요르단은 알타마리고 바레인보다 그 능력이 더 좋은 선수니까 우리가 요르단을 어느 정도는 방심하지 말고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경기까지만 이기면 그래도 2연승이라서 1위를 뭐 거의 확정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경기는 전력이 가장 좀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는 말레이시아고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를 또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토너먼트 올라가기 전에 체력적인 관리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요르단전은 우리가 조금은 좀 편하게 승리를 얻어가면서 이제 토너먼트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으면 매우 매우 좋겠다.